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씨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재현 씨, 올해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광주를 처음 찾은 후에 매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죄라는 단어를 언급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재현 씨가 올해에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본인의 이제 육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뭔가 사죄의 의미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유언을 남겼고 그 뜻을 이제 노재현 씨가 받들어서 저렇게 매년 이제 참배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9년 이후에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이제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방명록에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에 사죄와 감사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배를 마치고 본인의 입장을 표하는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월 어머니 집 등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묘지들도 사실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어쨌든 받들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가 중에 처음으로 저렇게 참배를 하고 사죄의 의미를 사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의미를 표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노재현 씨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인데 지난 3월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 학살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씨 일가에 대한 폭로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광주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사실 이미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3월에 이미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가에서 어쨌든 뭐 자손이 그렇게 사죄의 의미를 표하는 일이 2019년에 있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가 모두 이제 범죄 혐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어쨌든 손자 전우원 씨가 이제 본인의 이제 과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굉장히 사죄의 뜻을 표한다라는 것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입국해서도 이제 직접 찾아서 광주를 찾아서 본인이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3월에 직접 찾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월을 맞아서도 또 광주를 방문할지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도 가족의 일부로서 그렇게 사죄의 의미를 표하고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두환 씨 가족 중에는 전우원 씨가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전우원 씨가 그 노재현 씨의 역할을 받아서 조금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마도 참배를 하겠죠. 그래서 참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면 사실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사죄의 의미를 계속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원 씨 최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취득세 1억 원 가량을 완납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 그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쭉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 앞으로 내 명의로 얼마만큼의 배당금이 배당이 됐는지,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몰랐던 땅도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내가 취득했는지도 몰랐던 땅이지만 어쨌든 지방의 한 땅이 전우원 씨의 명의로 어쨌든 취득이 됐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재산 몰수를 통해서 지금은 전우원 씨 소유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취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더해져서 불어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전우원 씨 앞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고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만져보지도 못한 그 땅과 돈이고 그리고 내가 내 진위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한 땅도 아닌데 내가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선뜻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서 전우원 씨는 그래도 나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실 이제 나이가 굉장히 젊어서 뭐 학업을 마친 이후에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본인이 일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모은 그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있는 1억 원이란 돈을 다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얼마나 좀 허망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세금 납부를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다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도 초등학생이 이제 뉴스에서 전우원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 와서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초등학생들과 좀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웃음 짓는 모습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순자 여사가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이렇게 꾸짖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우환 씨가 미국에서 이 폭로전을 시작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로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죠. 할머니도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어서 와라.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와라. 굉장히 예. 따뜻한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전우환 씨가 실제로 그 이후에 입국을 했고 입국을 한 이후에 연희동 자택에 찾아서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이 할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머니 저 한국에 이제 왔습니다. 할머니 뭐 사랑해요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순자 씨는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답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18 때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나서지 말아라. 그리고 마약에 손댈 것도 모자라서 조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그러면서 주제 넘게 나서지 말라라는 이제 표현도 담겨 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제 손자인 전우원 씨에게 질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어쨌든 잘 모르니까 너 앞에 떨어진 일이나 잘 해결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로 끝이 났었고요. 일단은 뭐 전우원 씨가 할머니의 답에 응해서 사실은 이렇게 연희동 자택을 찾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은 좀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런 폭로전이 좀 마땅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책이 섞인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몰수 재판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네. 이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후에 미납 추징금 집행에 대한 법정 공방 이게 다시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그 재판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 혹시나 이제 추징의 가능성이 또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 재판은 조금 다른 그 쟁점을 가진 재판이기는 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을 보면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한 그 경기도 오산시에 땅이 있습니다. 예. 이 땅을 관리해 온 사람은 신탁사에 위탁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신탁사가 검찰의 압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따지면 신탁사와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뭐 전두환 씨의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당사자가 돼서 진행된 재판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전우원 씨가 이제 비자금이라든지 관련된 비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폭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재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신탁사 측이 재판 집행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이것에 대한 신문 기일이 열린 거고 여기서의 쟁점은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그 오산시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신탁사 입장에서는 완납이 대금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매 이후에 사실 그 땅에 대해서 어쨌든 몰수가 되든지 뭔가 본인 그 신탁사가 관리를 해오던 땅이기 때문에 대가가 그 적법하게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안 된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몰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자금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환수한 비자금 1,282억 원인데 이게 전체 추징금의 약 60%도 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자금 1,282억 원,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58%만 환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05억이라는 것은 이제 1997년에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된 이제 추징금입니다. 사실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그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굉장히 대비되는 것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완납을 했죠. 추징금에 대해서 다 완납을 한 다음에 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그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검찰이 추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물론 뭐 전두환 추징 3법
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마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많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여기서 한 50%, 58%가량밖에 환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것도 불법적으로 마련된 저 돈을 한 60%도 안 되는 금액만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한 이유기 때문에 추징이나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뭐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상법을 개혁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걸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소급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도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만 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헌법상의 대원칙인 또 평등권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세세하게 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징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난제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 과정이나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최근에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14건이다, 뭐 10몇 건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요. 이 중에 직권조사가 43건이고 신청사건이 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조사 결과 이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여고생이었다라고 하고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 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그때 당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가 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고생이었던 피해자가 있는데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게 체포돼서 어디 야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단 성폭행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의 아픔을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가늠도 쉽게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조사에 좀 난항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당사자들도 이미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냥 없는 기억으로 지우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워낙 오래 흐른 것이 사실이고 범행이 또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라든지 주변 진술인들의 주변 목격자들의 이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단서로 굉장히 명확하게 떠오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51건 그리고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당수가 좀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5.18 관련돼서 많은 범죄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뭐 살인은 물론이고요, 뭐 불법 발포는 물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범죄까지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성범죄의 대상이 뭐 정말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여고생부터 주부부터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18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내부 고발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용기를 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